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칠성판의 비애님 1982년 2월 5일 발생한 이 사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특전사 53 공군 6명 포함 목숨 앗아간 봉황새 작전 전두환 경호를 위해 출동한 헬기 한라산에서 추락 53명 전원 사망한 사건을 유가족에게 대침투 훈련 중 사망이라고 허위 발표한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죠.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앞전에 길게 말씀을 드렸던 사건 있잖아요. 길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군이 발표한 신체 등급을 낮춰서 그래서 필요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조항의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바꿔갖고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구조로만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인식을 저는 굉장히 비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의 실제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추천수가 37명이시에요. 37명인데 아마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데 2부 시작하면서 혹시 아직 추천을 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추천을 좀 눌러주시면 그러면 방송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문제, 사람들을, 승연토마토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무조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입장 즉시 추천, 박적방님, 역시 열혈편이십니다. 무조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제가 직접 생생하게 알 수 있었던 때는 2013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상만의 수사반장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아마 이 사건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고상만의 수사반장 국민 라디오에서 했었던 제가 약 2년 정도 만 2년 정도 그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제가 이 사례를 이야기도 했었고 또 오마이뉴스에 제가 글을 쓰면서도 이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기회와 시간과 틈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반드시 저는 끝까지 끊임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한순간 잠시 잠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밌으라고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해결될 때까지 줄기차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실제로 이 국방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국방부가 좋아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라, 대한민국의 즐거운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애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국방부나 기관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따지고 싸우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89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연하 열혈팬님 감사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저는 그랬어요. 학교를 사랑한다면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따지고 싸우라. 이게 이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군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정말 최강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 안전 이걸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잘못 군을 운영하거나 유지하거나 그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싸워나가고 그 진실을 폭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 군인 문제, 특히 의무복무를 위해서 군대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그 군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군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아버지, 형, 누나, 여동생, 그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다 지켜주는 일이거든요. 예. 나는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다 딸만 있어요. 이런 사람도 제가 실제로 만났어요. 예. 그런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 딸은 결혼해서 나중에 아들을 안 낳을까요? 손자 없을까요? 영원히 없을까요? 조카는 사랑하지 않으신가요? 예. 누구나 군대를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요. 모든 집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있는 거죠. 네. 다 있는 거죠. 우리 팩트원님, 군의 양심 세력은 얼마나 되나요? 군의 양심 세력,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가 영원히 썩지 않는 이유는 하나랍니다. 예, 바로 그 1%의 소금. 바다가 짜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그게 1%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군이 그나마 그래도 썩지 않는 이유는 매년 배출되는 사관생도들, 육사해사 공사, 이 사관생도들이 그나마 새로 군대에 들어가서 그걸 지탱하기 때문에 그래서 썩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시스템과 체계에 또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술을 만들고 하나의 같은 전두환이가 만들었던 정치군인 세력들로 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10년을 노력했고 그것이 됐다라고 여겼는데 불과 8년 정도의 시간,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번 4.13 총선에 어느 정도 새로운 희망을 갖는데, 이 희망이 큰 나무와 줄기가 돼서 다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좀 정말 후퇴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론으로 또 가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겠죠. 우리 팬클럽 마마 퀸님 대화방에 들어오셨는데 방금 나가셨네요. 팩트원님, 침묵, 동조 같은 세력이죠. 맞습니다. 동조하는 세력, 그리고 주도하는 세력도 나쁘지만 침묵하는 것 또한 역시 침묵하는 건 역시 부정한 세력에게 함께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연 수호님. 그 세력이 조용히 패배할까요? 조용히 패배 안 하죠. 저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죠. 자, 2013년 10월에 당시 제가 이제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서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군 사망사고,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한 어머니가 저희 국회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로부터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 부산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 오셨는데, 자, 이 어머니의 아들, 군대에 가서 입대한 지 채 100일이 안 됐는데, 100일이 안 된 아들이 영문도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저한테 이제 찾아온 때가 2013년 10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숨진 건 2011년 3월이라고 합니다. 2011년 3월서부터 저한테 찾아온 게 2015년 10월이니까 무려 2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들의 사고가 나고 나서, 목숨을 잃고 나서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들의 죽음이 순직인지 일반 자살인지 이것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명예회복, 순직 처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저희 국회에 이제 찾아오신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듣게 된 이 어머니 아들 사연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냐면요. 이 아들, 예, 굉장히 정말 뭐 훌륭한,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수재였다고 해요. 이른바 이제 과학고등학교, 부산에 있는 명문 과학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에, 예, 명문 대학에서 남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예, 대학에 수재로, 예,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던. 그래서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공부의 상장이 나중에 이 어머니 사연을 제가 MBC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데 보도를 시키기 위해서, 카메라 팀이 그 집에 가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촬영을 했는데요. 그 촬영하는데 보니까는, 상장을 이만큼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그 상장을 들고 와서 내 아들이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입니다. 이걸 보여주는데, 그거를 바닥에다가 이 어머니가 팍 팽개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검사하는 말이, 이까지 상장이다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저앉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가슴이 또 한번 아팠는데, 누구나 자기가 자기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면서 정말 최고의 자식으로 키우려고, 예, 다들 노력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바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상당하실 거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아들을 군에 입대를 시켜서 보냈는데, 근데 이걸 입대시키면서 이 어머니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 어려서부터 착하고 수재였던 이 아들, 예, 이 아들의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손형주입니다. 손형주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바로 이 아들이 입대를 하면서 명석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했던 이 아들인데, 흠결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체적 흠결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아들의 몸무게가 103kg가 넘는, 100kg가 넘는 과체중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시력이었어요. 예를 들어 안경을 벗은 시력이 0.1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서 안경을 썼는데 그 안경을 쓰고 교정한 시력이 0.3이 되지 않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시력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른바 일빵빵. 예, 육군 보병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격이죠. 걷는 거하고 사격. 예, 팩트원님, 그럼에도 입대 맞습니다. 사실은 옛날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103kg의 과체중에다가 특히나 시력이 굉장히 낮아서 전쟁 시 안경이 없어지면 어디다 총을 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이. 그런데다가 안경을 써도 0.3이면 안경을 쓰고도 250m 표적지가 보이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군대를 간 건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이 사람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손이 덜덜덜 떨리는 가벼운 수전증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예, 눈도 보이지 않고 과체중에 더군다나 사격 시에 손이 약간 떨리는 그러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예, 10년 전 기준이면 군대를 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신체적 조건과 체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뭐 눈도 보이지 않고 손도 두두두 떠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이 사람이, 예, 이 박적방님, 예, 군입대 면제 조건 강화. 예. 그러니까요, 군입대 면제 조건을 강화. 뭔 뜻이죠? 군입대 면제 조건을 강화해서, 그쵸? 그래서 이제 입대를 많이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영주 이병은 모범생답게, 예, 자기가 비록 어렵고 힘든 조건이지만, 군 지휘관의 요구에 충실히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남들은 3km 정도를 매일 뛰었대요. 구보를 했는데, 이 지휘관이 뭐라고 했냐면, 손영주에게는 남들처럼 똑같이 3km를 같은 조건으로 뛰라고 해도 힘든 사람에게 너는 매일 9km씩 뛰라고 얘기했답니다.
빨리 살을 빼야 되니까 9kg씩 빼라. 그리고 먹는 양도 넌 적게 먹어라. 그래야 살이 더 빠진다. 이래서 남들보다 더 힘든 조건에 있었던 손영주에게 남들보다 더 가혹한 조건의 운동을 요구했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시켜서 103kg를 70kg대로 감량하라고 하는 지시만 내렸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놀랍게도 손영주는 모범생답게 그 지시를 다 응합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 시키는 대로 뛰었고 먹으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 헌병대가 손영주 이병의 동료들을 만나갖고 조사를 할 때 그 훈련병 동기생들이 했던 이야기는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손영주는 늘 땀에 젖어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늘 땀에 젖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 하나입니다. 남들은 3km를 제속도로 충분히 뛸 수 있는 체력적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뛰고 한 5분, 10분 뛰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쉬죠. 그런데 손영주는 같은 조건으로 3km를 뛰어도 10분, 20분을 뛰었겠죠. 그런데 9km를 뛴 거예요. 말이 9km입니다. 우리 보고도 매일 9km를 뛰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모범생이었던 착했던 손영주는 그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9km를 뛰는데 매일 그렇게 뛰니까 남들 쉬는 시간 동안은 계속 뛰고 그리고 나서 다 뛰고 나서 돌아와 보면 자 이제 그만 쉬고 다음 뭐 하자 이렇게 해서 가니까 매일 땀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손영주는 땀에 젖어 있었고 그리고 남이 개미 6-9호님은 영차 뭔가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시면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 손영주는 정말로 시키는 대로 뛰고 하라는 대로 해갔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정말 놀라운 거죠. 석 달 만에 무려 20kg를 감량하게 됩니다. 20kg를 감량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박적방님 벌레들 나타났어요. 개미 6-9호님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강태 없는 방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협조해 주셔야 돼요. 처음으로 강태되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그런 상태에서 정말 손영주 이병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는데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격이었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손영주 이병이 숨지고 나서 자기의 그 사격 수첩이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200m 표적지가 취약하며 250m 표적지는 안 보임이라고 썼던 거죠. 200m 표적지는 250m 표적지는 안 보임이라고 이제 써 있는 건데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제 이 손영주 이병이 참기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넌 앞으로 사격하지 말라고 하는 공개적 조롱이었어요. 많은 훈련병들 앞에서 야 너는 총알이 아깝다. 너는 앞으로 사격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까지 늘 모범생으로 수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바보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이 군대 가서 바보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 정신적 이른바 군대 고문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개존노 딱존노 뭐 이렇게 쓰시는 분 매미 육구님 개미 육구님은 안 되겠어요. 이분은 제가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매미님도 퇴장. 결국은 두 사람은 강제 퇴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퇴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분들이 있네요. 왜 강제 퇴장을 스스로 자임하면서 저런 이상한 짓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누군가의 정말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서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내가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거였어요. 내가 정말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예. 민원연수원님, 강태 축하. 울산 절곡기사님, 어쩔 수 없죠. 예. 박적반님, 그래야 시급이 나온답니다. 아, 그래요? 시급이. 하여간,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예, 4회 방송째, 마침내, 우리 방송이, 예, 강태 2명을, 예, 배출해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고문관 취급을 받았던 이른바 이제 굉장히 똑똑했던 수재였던 이 손용주가 이른바 뚱뚱한 바보가 된 거죠. 예, 일배는 바로 강퇴할까요? 예, 뭐 당연한 얘기죠. 일배 끝에 노자 붙이거나 이러면 그거는 뭐 일배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은 뭐 강퇴하겠습니다. 노자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방의 기준 강퇴. 예. 노자 끝에 노자 붙이면 강퇴. 예. 다시 풀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예. 바로 그런 상황에서 손용주 이병 이 손용주가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뛰었고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먹었고 그리고 지휘관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충실히 했지만 그렇게 해서 무려 예. 입대하고 나서 예. 석 달 만에 20kg까지 체중을 감량을 해낸 사람이 결국은 예. 2011년 3월 11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2011년 3월 11일 오후 3시 46분 이 시각은 이 어머니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이날 손용주 이병은 30발째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사격을 했는데 30발째를 했는데 그날도 어떻게 느꼈어요? 당연히 보이지 않았죠. 표적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손용주 비극적으로 자신의 이마를 향해 31발째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용주는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큰 폭발음과 함께 손용주 이병의 생명 그날 무참히 앗아가게 됩니다. 이 사연을 이제 저에게 이 어머니가 전달해 주면서 울부짖는 모습 보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고 어려운 과거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은 데려가서는 안 돼 군인을 군에서 데려가 놓고 그래 놓고서는 무려 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너무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부도덕하며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헌병대에 물어보게 됐습니다. 예, 헌병대에 도대체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다행히 헌병대 수사를 해본 결과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헌병대가 손용주 이병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많은 잘못을 했다. 군이 소속 부대 지휘관이 고인의 신체적인 면을 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체력 단련을 요구했고 또 비정상적인 사격 훈련 그리고 내무생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정신과적 분석에서도 의하면 이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단식을 한다는 것, 예, 신체 감량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체중 감량한다는 것들이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배가시키는 문제인데 그런 상태에서 군에서 또
복무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잘못한 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자대를 배치받고 나면 자대를 받고 나서는 통상 2주 정도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게 돼 있어요. 신병에게는. 예, 새로 온 사람들에게, 예, 새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고 나면, 그러면 부대 적응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대에 이제 뭐 화장실은 어디 있고, 식당은 어디 있고, 누구는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손영주는 오자마자 바로, 야간 경계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뭐 자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 1시에 일어나갖고 3시까지 경계 근무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실상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손영주 이병은 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그 경계 근무를 시켰고 더군다나 더 놀랍게도 뭐냐면 이때가 이제 온 지가 2월 달이었는데 2월 달이 왔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한겨울에 새벽녘에. 그런데 당시에 손영주에게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로 다이어트 강요하고 막 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다가 사격 때문에 바보 취급받고 뚱뚱한 고문관 취급받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군 고참들이 자기가 서야 될 그 경계 근무까지도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 부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부탁이라는 게 말이 돼요. 자기가 고참이 내가 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부탁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부탁을 해갖고 손영주 이병 보고 좀 서달라고 했는데 그게 2번이나 됩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 이 신병이 고참이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상 부탁이 아니라 강요죠, 강요. 그렇게 강요를 받고 예, 힘들어하던 이 손영주 이병이 목숨을 끊은 것이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군이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에게 예, 순직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군 헌병대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한 게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수사한 결과 군이 굉장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 팩트원님 의도적 괴롭힘 부탁의 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네가 좀 오늘 하루 서라. 뭐 나중에 내가 서줄게. 그런 게 어딨어요. 고참이. 못된 고참이. 윤일병의 고참들. 그런 놈들하고 똑같죠. 예. 뭐 그냥 그 새로운 후임한테 그냥 물려준 거죠. 그래서 대신 썼던 시간도 보면은 새벽 뭐 3시서부터 5시까지 쓰는 거라든지 1시부터 쓰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장 싫어하는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추운데 나가갖고 근무 쓰고 들어와봐야 예, 쪽잠 자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야 너 먹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왜 근본 복무 이렇게 섰냐고 하니까 내가 부탁해갖고 한 겁니다. 뭐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군이 책임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지난 8년간 군복무가 완전 무너졌네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은 책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군이 사실은 대통령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했죠. 대통령 하나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지자를 대변하는 정말 강한 정말 그런 국민을 위한 독재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을 위한 독재자. 예, 대통령이 되고 화합을 얘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진짜 독재자가 좀 나와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그런 정치인, 예, 착한 정치인 말고요. 국민에게만 오직 고개를 숙이고 대신 국민을 위해서 대신 화내고 울어줌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정치인이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에 헌병대는 뭐라고 그래서 유족한테 얘기를 했냐. 유족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여겼답니다. 뭐였냐면 자 이미 97%는 됐습니다. 예, 97%는 이미 그 손영주 이병이 순직 처리가 된 거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97% 자기네들이 헌병대 수사 결과 이건 군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될 거고 나머지 남은 3%는 육군 참모총장의 사인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루 이틀 이제 빨리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만 기대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물 한 잔 이제 마시고 예. 민원년 수원님 공감합니다. 박적방님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또 그 나라의 수준이죠. 예. 국민의 수준이지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박근혜가 또 대한민국의 수준인 거고 일본은 아베가 그 수준인 거죠. 만약에 누굽니까? 미국에 지금 문제 있는 트럼프. 트럼프를 만약에 미국민이 선택한다면 또 트럼프가 미국의 수준이 되겠죠. 그 수준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방송 듣는 분,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을 듣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잊었던 사건 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아주 예쁜 어떤 분이 나와서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제 얘기가 굉장히 지루할 거고요. 저도 이제 그 먹방 방송을 한번 봤어요. 도대체 왜 이걸 보나. 근데 보니까 이제 시간은 잘 가는 것 같고, 와,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어저께 저도 방송하면서 다른 방송 이러저런 걸 봐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방송 또 시청하시는 분이 즐겁게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거 다른 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공부하려고 이제 저도 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역시나 답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또 같이 가야 될 나라를 함께 고민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 이야기한다는 것.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을 진짜 바꾸는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박적방이 그런 사람은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어쩌면 지루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얘기 나도 아는 얘기인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식상한 얘기라고 할지 몰라도 얼굴 두껍게 얼굴 두껍게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그 손영주 이병과 같은 이야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런 방송도 하고 또 글도 오마이뉴스에다가 쓰고 또 몇 군데에다가 기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다 이제 기고하고 이야기하면은요. 그럼 국방부가 사실은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상만이 계속 이야기하면 자기네들끼리 그 얘기를 전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쓰셨던 글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확인 전화 오고 뭐 걱정 많이 하고 뭐 여기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쓰는 게 찍찍찍찍찍 그냥 쓰는 건 아니구나. 그래 국방부가 걱정한다고 하고 해관 부서가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뭐 하면서 뭐 권익위에도 전화도 하고 뭐 인권위에도 전화도 하고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데 오늘도 이제 이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제가 또 할 겁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이잖아요. 다음번 이제 월요일 날 방송합니다.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제가 일요일 날 밤 9시에 했고요. 월요일 원래 제 방송의 원래 날은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또 일주일간 어디 지방 출장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오늘 방송을 또 한 건데요. 정상적으로는 월요일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마침. 그래서 그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눈물, 군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 처음 대한민국의 98년도에 군 문제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박현호 상병의 어머니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제가 들려드리면서, 6월 6일 현충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애국, 눈물, 우리 군 의문사 피해 유족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아이들의 눈물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손용주 이병 사건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군 헌병대가 이제 뭐 97%가 다 됐다고 하니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예. 박적방님, 전쟁 불사하는 트럼프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노노마트님, 맞아요. 그렇습니다. 모여야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노마트님,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재밌게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재밌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흥미롭게는 해야죠.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재미가 없거나 흥미가 없으면 뭐 누가 듣겠어요. 예, 아프지만 흥미진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팩트원님, 고반장님, 청년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청년을 제가 변화시키는 것보다 청년과 마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예,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청년이 바꿉니다. 그들의 입장은 덮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은 중요합니다. 박정반님 감사합니다. 초대 손님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죠. 초대 손님 전화 인터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본방사수 민원전 수호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여간 좋은 방송, 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송도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예, 이 방송에 대한 축하 방송 겸해서,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예, 몇몇 분들하고는 또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병대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때 놀랍게도 충격적인 사실이 유족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도 언제였느냐?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바로 만 3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만 3년상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말 예, 우리 장례 문화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예, 3년상이죠. 3년. 3년이 되면 예, 사람이 영혼과 이제 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앞에서 3년 심요살이를 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날이 3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3년이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예. 손용주 이병이 숨진 2011년 3월 11일이었죠. 놀랍게도 2014년 3월 11일 이 부모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뭐였냐? 순직 처리가 될 걸로 97%가 순직이라고 얘기했던 그 헌병대 이야기와 달리 손용주 이병에게 부모에게 전달된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예, 기각 결정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도 충격이었고 어머니도 충격이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돌아온 이야기 뭐냐면 손용주 이병이 목숨을 끊은 데 있어서 손용주 이병이 마지막에 숨지기 전에 남겼던 메모 쪽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모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예. 저는 정말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손용주 이병이 죽기 직전에 자기 육군 수첩에다가 메모를 남겼는데 뭐라고 썼냐면 중1 중2 때도 그랬지. 예. 중1 중2 때도 그랬지. 그러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었지. 이제 게임 아웃. 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즉 국방부의 주장, 육군본부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손용주 이병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우울증세를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군에 입대해서 목숨을 끊은 거다. 그러니 군의 책임은 없고 중학교 때부터 죽으려고 했던 애가 마침 군대에 와서 죽은 거니 책임 아웃. 이래서 순직 처리를 기각을 내립니다. 자,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죠.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형주가 옛날에 군에 입대하기 전에 혹시 정신질환이나 뭐 이런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 있었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 놀랍게도 손용주 이병이 정신질환에 의해서 했다. 이것이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면요,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가서 죽은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직 처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멀쩡하게 군에 입대했던 군인이 결국은 그 안에서 바보 취급을 받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목숨을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군이 책임지지 않고 있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하러 가겠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과거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 손영주 이병헌 군대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박정방이 어떻게든지 책임을 그래야 똥별 이하 관계된 군인들 사는 방법이죠. 맞습니다. 이 손영주 이병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보면 지휘관이, 군 지휘관이 무리하게 그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가혹행위를 시켰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됐죠. 군 내부에서 고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됐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이 책임지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해야지만이, 그래야 이것이 군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사망이게 되면, 그러면 600만원만 돈을 주고 시신만 내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과거 10년 전 신체 기준으로 보면 데려갈 수 없는 군인들을 앞전에 일부 요즘 그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조항 몇 개 문구를 바꿔갖고 몇 개만 바꿔서 그리고 간단히 수정해서 데려가면 끝이냐. 예. 바로 이러한 손영주 이병 같은 사람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손영주 이병은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담장 쌓는 돌이 있잖아요. 담장을 쌓는 돌도 따로 있고요. 기와집에 올리는 돌도 또 따로 있습니다. 예, 하물며 경계석으로 쓰는 돌도 따로 있고요. 그 하찮은 돌조차도 제각각 자기 쓰임에 따라 돌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일괄적으로 무조건 팔다리 붙어 있고 머리 달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데리고 가는 것,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부서지는 돌을 갖다가 무슨 주춧돌 같은 걸로 쓰면 팍 부서지죠. 그러면 그 주춧돌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돌도 제각각 쓰임이 있는데 사람을 아무렇게나 데려가 갖고, 그리고 나서 머리 숫자에 부족한 숫자만큼을 딱 채워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못 견뎌서 목숨을 끊거나 죽으면, 그러면 국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 미군에 많이 지원한다는데 차라리 미군 입대. 예, 맞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안 해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부대적 요인이 있고 개인적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은 자기 가정과 친구 관계, 입대 전에 무슨 대학,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관계고, 부대적 요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휘관의 어떤 잘못이나 고참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부대적 요인인데, 미군은 만약에 군인이 하나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요, 거긴 직업군인 제도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의무복무 제도와 다른. 근데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은, 군인이 죽으면은 부대적 요인을 먼저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 순직 처리를 해서 예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예,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그 아버지가 실직을 했는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대학에 떨어졌는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지, 그러다 뭐라도 하나가 딱 나오면 걔는 그걸로 죽은 거다. 바로 손영주 이병이 그런 거죠. 여러 문제점이 헌병대가 수사해갖고 자기네들끼리 한 수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예, 개인적 요인, 그 메모에 써있는 거 보세요. 살면서 우리가 그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 그거 자체가 그게 바로 질병인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똑같이 암에 걸린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바로 손영주 이병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중학교 때 힘들었다 어쩌고 했지만 그때는 안 죽었잖아요. 버텨낸 겁니다. 힘들었지만 버텨냈는데 군대에서는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힘들었던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면 그러면 되는 건데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네 자식은 당신이 못 낳고 당신 자식이 못 낳아서 죽은 거다라고 군이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군 병력 조건을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제도 명백히 반대합니다. 한 해 27만 명.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군이 얼마나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징집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저는 65만 명을 유지하지 말고 그건 김종대 당선인 이제 몇 시간 있으면 1시간 한 24분인가요? 26분이군요. 1시간 16분 남았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원 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김종대 당선인 군인권 문제와 안보 이 분야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크게 해주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는 우리 김종대 선배가 또 이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가능한 숫자로 군 병력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서 제가 김광진 의원실에 있을 때 병무청과 육군에다가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체 등급이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이 1, 2, 3급을 신체 등위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급은 정말 건장하고 문제가 없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여하간 체력적으로는 건강하고 2급은 그보다 못하고 3급은 과거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기준을 바꾼다면 그러면 정말 갈 수 안 되는 사람들이 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1급, 2급, 3급으로 신체 등위를 판정받은 사람이 실제로 군복무 중에 자살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1급이 전체적으로 27만 명 중에 약 절반 정도가 판정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2급은 한 35% 정도가 되고요. 3급이 약 15%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자, 과반에 해당하는 1등급과 그리고 35%를 차지하는 2등급 그리고 15% 정도, 전체에서 15% 정도가 차지하는 3급 중에서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자살을 하나 비율적으로 적었던 3급이 오히려 1급보다 많았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게 바로 문제다. 이게 체력적으로 되지 않고 이게 안 되는데 무조건 들고 가갖고서는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고 이게 죽으면 이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권고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느냐. 병무청과 육군에다가 이 신체 등위 등급을 가지고 보직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즉 3급자는 상대적으로 동적 활동을 좀 덜 하는 대로 보내라. 체력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 조금 더 힘든 일, 동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보내고 그리고 좀 3급으로 있는 사람은 정적인 활동을 해라. 그래서 앉아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 일로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좀 덜 죽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무청은 이걸 수용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육군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고 따졌는데 그냥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하러 그러면 신체 등위 등급을 판정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끝내 개선하기 어려웠는데 육군이 그냥 밀어붙이고 힘으로 끌어가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꿔야 될 정말 많은 남은 숙제와 과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군이 지금처럼 신체 등급을 완화해서 무조건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싸울 거고요.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막아주기를 바라고요. 해법은 하나입니다. 합리적인 그리고 가능한 인적 자원으로 줄여서
예. 그래서 그 돈으로 보다 더 많은 월급을 실제로 좀 줘라. 예. 세상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돈을 주고 실제로 그 군대 보낸 부모에게 제2의 방위세를 받아서 아이들이 사도록 하고 뭐 심지어는 빨래방이니 뭐니도 다 우리 돈으로 내줘야 되고 그리고 훈련소에서는 예 훈련소에서 아유 예 열혈팬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훈련소에서도 볼펜이니 우편이니 이런 거 다 부모가 해줘야 되고 야광 뭐 볼펜도 보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군대가 말이 됩니까? 이런 형식으로 언제까진 군대를 유지하겠다는 거고 남이 귀한 자식 데려가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 정말 비판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6월 6일 다음 주 방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제가 강하게 비판할 생각입니다. 연하열혈팬님이 47번째 팬클럽이 되셨고요. 도끼학설님 아유 감사합니다. 48번째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신 우리 도끼학설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별풍선을 주셨네요.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군 내부의 대기업 민영화가 들어온 거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서도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느덧 또 10시 50분이 됐네요. 저희가 늘 9시에 이제 시작을 해서 2시간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도 좀 들을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지루하고 또 재미없으면 우리 도끼학설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아유 저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공감할 수 있고 또 함께 들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하나로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는 나라가 될 거다 생각하고 여름표님 군 문제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집중하면 재밌습니다. 백두원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 무관의 제왕님도 있고 아름드리 천사님 다시 돌아오셨군요. 아까 전에 나가셨길래 제가 섭섭했습니다. 출혈 플러스님 감사합니다. 사구탕님 무인님이시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 뭐 방송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이트 70님 이방 모든 분들 존경스럽네요. 많이 배울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해주시는 분들하고 오늘도 정말 저도 좋은 얘기 많이 했고 우리 늘 오늘 또 처음 들어왔던 우리 칠성판의 비애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삭부탕님 고상마님 결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긴요. 결혼을 하셔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꼭 잘해주세요. 먼저 잘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름드리 천사님 빙수 먹고 왔어요. 저희들도 빙수 오늘 해먹으려고 저희 이제 우유 사갖고 얼려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우리 약 올리는 방송으로 빙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한번 방송 해볼까요? 군인들 군 문제 상담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아이고 그런 거 좋습니다. 돈이 없어요. 월급이 적어. 아유 사쿠탕님.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 지콩콩님 너무 늦게 왔네요. 제 방송 봐야겠어요. 제 방송 이 방송 끝나면 바로 또 늘 그랬던 것처럼 유튜브로 해갖고 방송을 올리도록 하고요. 또 제 그 고상만의 그 방송국에 3일간 이게 방송 올라가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더할맘님 별풍선 아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할맘님 49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늦게 와서 유튜브로 봐야 되겠네요. 유튜브로 제가 바로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늘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오늘 2시간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해서, 오늘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전부터 이제 여러 고심을 했어요. 재밌고, 그래도 의미있고 유쾌한 방송을 좀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 계신 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저도 즐겁고, 의미있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쿠탕님 답이 안 나오는 게 일은 해도 돈은 정해져 있고 여자는 집 있는 남자만 원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맞아요. 우리 사쿠탕님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아들이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대학도 이제 내년쯤에 제대를 졸업을 하는데 이 문제가 진짜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라 정말 걱정을 진지하게 하고 있고 정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질 좋은 양질의 직업이 정말 나와야죠. 사람을 싸게 쓰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쓰는 대통령 되진 않아야 되겠습니다. 검정이 부닮았어요, 반장님. 박적방님. 자, 그 돈 없어도 집 없어도 되는 여자를 사귀세요. 이런 답이. 아유,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진 않아야 되겠죠. 자,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곰돌이푸. 곰돌이푸 좋은 얘기인가? 하여간, 지금 이제 방송 끝내야 되는데, 고반장이 질문 있는데 해도 될지요? 제가 지금 방송을 이제 막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라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고민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고민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6월달 방송서부터는 받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2시간 내에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56분이 다 됐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땐 저희가 반갑습니다로 인사를 했잖아요. 오늘도 정말 반가웠고요. 네, 그럼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반갑습니다로 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그때 열린 금강산 다녀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금강산 다녀오셨을 텐데요. 그때 금강산에 제가 한 5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트윗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고민상담소, 오케이. 그때 2박 3일, 이제 처음에 2박 3일 여행을 가면, 처음에 갈 때 가장 먼저 들린 노래가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시작할 때 반갑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2박 3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들려온 노래 다시 만납시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거든요. 혹시 누군가는 왜 그 북한 노래로 시작하고 끝을 내냐 이런 얘기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거든요.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 사랑하고 남북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엔딩곡은 다시 만납니다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납니다를 선택했습니다. 금강산 가신 분들은 아마 가슴에 와닿을 텐데요. 민족이 싸우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일본에 맞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독도의 이 분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하는 이러한 일본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은 민족으로 싸울 수 있다면 그런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연합편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뭉클하네요. 그렇죠? 저도 뭉클하네요. 친일을 청산하고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한 목소리로 싸울 때 일본이 우리를 넘겨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6월 6일 방송에서도 좋은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수원님 짐승이 담긴 방송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 눌러주지 않으신 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